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상가는 현대 지성사의 가장 매혹적인 이름 중 하나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입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건너온 그녀는 언어학자이자 정신분석가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평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어떻게 혁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를 그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테바는 언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혹은 세계를 뒤집어 엎는 폭발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안내하는 언어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내뱉는 명확한 문장들은 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언어는 차갑고 딱딱한 얼음이지만 그 아래 깊은 심연에는 결코 얼어붙지 않는 뜨거운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테바는 바로 이 심연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세계를 뒤집어 엎는지 그 혁명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크리스테바는 언어의 층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기호계, 더 세미오틱과 상징계, 더 심볼릭입니다. 먼저 상징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법이며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질서입니다. 문법, 논리, 마침표로 끝나는 명확한 의미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무거운 갑옷과 같습니다. 갑옷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살결이 세상과 직접 닿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그 갑옷 안에서 박동하는 심장이 바로 기호계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몸, 즉 우리가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원초적인 리듬입니다. 갓난아기의 옹알이, 불규칙한 숨소리, 갑작스러운 웃음과 울음, 그리고 시의 운율 속에 숨어있는 음악성. 기호계는 규정되지 않은 에너지의 분출이며 상징계의 틈새를 타고 흐르는 생명의 액체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테바는 코라라는 매혹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코라는 고대 그리스어로 장소 혹은 터를 의미하지만 크리스테바에게 이것은 형태가 생기기 이전의 자궁과 같은 공간입니다. 비유하자면 코라는 파도가 치기 전의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의미라는 이름을 얻어 해안에 닿지만 그 파도를 밀어올리는 거대한 물의 움직임 자체는 코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상징계라는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코라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코라는 우리 언어의 밑바닥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문장 사이의 침묵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떨림으로 늘 우리 곁에 머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시대에 나는 변하지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테바는 말합니다. 주체는 결코 완결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과정 중의 주체, 즉 서브젝트인 프로세스라고 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자아는 만화경과 같습니다. 만화경을 살짝만 돌려도 안에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다 다시 모여 전혀 다른 문양을 만들어내듯 우리 역시 매 순간 기호계의 충동과 상징계의 법 사이에서 새롭게 구성됩니다. 어제 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오늘 슬픈 영화를 보며 오열하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늘 새로운 충동이 꿈틀대며 기존의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태양처럼 우리의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사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크리스테바는 시적 언어가 단순히 아름다운 수사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대한 테러라고 단언합니다. 시인이 문법을 파괴할 때 사회가 규정한 안전한 질서는 무너집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는 종이 위에 글자들을 사방으로 흩뿌려 놓았습니다. 전통적 문장의 선형성을 거부하고 하얀 여백이라는 침묵을 시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여백은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한 코라의 현현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도 이와 같은 혁명적 파열을 일으킨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 이상입니다. 그의 연작시 오감도 제1호를 보십시오. 13인이야 해가 도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이야 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이야 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상은 띄어쓰기를 무시함으로써 언어의 표준적인 질서, 즉 상징계의 법규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무섭다는 감정의 반복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원초적인 불안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시가 문법의 지배를 거부하는 순간 그 문장을 지배하던 사회적 권력 또한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아를 잃어버리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크리스테바는 이를 주의상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마치 암벽 등반가가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느끼는 아찔함, 혹은 열광적인 콘서트장에서 수만 명의 함성에 휩쓸려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무아지경과 같습니다. 주의상스는 상징계의 법이 허용하는 안전한 즐거움을 넘어 금지된 경계를 침범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황홀경입니다. 명작 앞에서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혹은 금기시된 진실을 말할 때 느끼는 짜릿한 해방감. 주의상스는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적 자아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기옥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관통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언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그 감옥을 부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상징계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클릭률과 체류 시간, 그리고 정형화된 문법이 우리의 생각을 규격화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의 기호계적인 분출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크리스테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언어의 문법부터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지루한 말들 사이에 리듬을 불어넣고 굳어진 생각에 균열을 내는 시적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언어는 단순히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모태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상징계의 메마른 법규가 아니라 기호계의 생동하는 리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혁명의 언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지성사에서 정말 도발적이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죠.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언어 속에 도대체 어떻게 혁명의 씨앗이 숨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럼 크리스테바와 함께 언어의 깊은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생각을 전달하는 그냥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테바는 좀 다르게 봐요. 언어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감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세계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강력한 폭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바로 이 빙산 이미지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말하고 쓰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문장들은요, 사실 저 거대한 빙산에서 수면 위로 딱 보이는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는 저 단단한 얼음 밑에는요, 사실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결코 얼어붙지 않는 뜨거운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거든요. 크리스테바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뒤흔드는지 그 혁명의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언어의 두 얼굴, 기호계와 상징계의 이중주를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시가 어떻게 질서에 대한 테러가 되는지, 그 짜릿한 황홀경은 또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혁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크리스테바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두 가지 얼굴, 바로 기호계와 상징계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차가운 갑옷, 딱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상징계부터 볼까요? 이건 아버지의 법이에요. 문법, 논리, 질서처럼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규칙들이죠.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꼭 입어야 하는 좀 무겁고 뻣뻣한 갑옷 같은 거예요. 반면에 기호계는 그 갑옷 안에서 쿵쿵 뛰고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말도 배우기 전에 느꼈던 어머니의 몸처럼요. 아기들의 옹알이나 숨소리, 시의 리듬감 같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힘이 나라는 존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의미의 근원이 되는 코라라는 개념과 만화경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자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크리스테바는 여기서 코라라는 정말 매력적인 개념을 꺼내들어요. 이건 뭐랄까 어떤 파도도 치기 전에
그 고요하고 깊은 바다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의미와 형태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원초적인 공간이죠. 네,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코라는 그러니까 모든 의미가 태어나는 일종의 자궁 같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언어, 즉 상징계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 코라를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그 침묵, 단어의 미묘한 떨림 같은 흔적으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면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떠올리잖아요. 이 말처럼 서양 철학에서 나는 뭔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크리스테버는 바로 여기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테버에게 나는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 중에 있는 주체거든요. 즉, 기호계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상징계의 사회적 규칙 사이에서 계속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역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는 모든 사회적 압박에 저항할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언제나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만화경 비유를 생각하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만화경을 살짝만 돌려도 안에 있던 작은 조각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제 회사에서 일하던 나랑 오늘 슬픈 영화를 보면서 펑펑 오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딱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면의 혁명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크리스테바는 그 혁명의 최전선이 바로 시적 언어라고 말해요. 크리스테바는 시가 그냥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테러 행위라고까지 말해요. 여기 프랑스 시인 말라름의 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글자들을 사방에 흩뿌려서 문장이 쭉 이어지는 규칙을 완전히 깨버렸죠. 바로 이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얀 여백, 이 침묵이야말로 크리스테바가 말했던 그 원초적인 공간, 코라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문학에도 이런 위대한 혁명가가 있었죠. 바로 시인 이상입니다. 오감도에서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이걸로 언어의 규칙, 그러니까 상징계의 법을 그냥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는 감정을 논리도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가면 뒤에 숨겨뒀던 우리의 원초적인 불안을 그대로 터트려버리는 그런 기호계적인 절규인 셈이죠.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기존의 질서에 딱 금이 갔을 때 우리는 과연 뭘 경험하게 될까요? 크리스테바는 말합니다. 바로 주이상스라고 불리는 내가 나라는 그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아주 아찔한 황홀경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주이상스가 그냥 즐겁다, 기분 좋다, 이런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사회가 정해놓은 안전선을 확 넘어버릴 때 느끼는 약간의 고통까지 동반하는 그런 강렬하고 아찔한 경험이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에요. 아찔한 절벽 끝에 섰을 때의 그 현기증, 수만 명이 소리 지르는 콘서트장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나라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 깊은 곳에 있던 기옥의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복잡한 이론들이 결국엔 우리 안의 혁명을 위한 거니까요. 그 혁명의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내가 매일 쓰는 그 언어의 문법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상징계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클릭수, 좋아요 수, 정해진 소통 방식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언어를 점점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측 불가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 바로 그 기호계적인 목소리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크리스테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거창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당신이 세상을 보는 그 틀, 당신이 쓰는 언어의 문법부터 의심하고 거기에 균열을 내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혁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어는 기존의 질서를 부수는 날카로운 무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낳는 따뜻한 모태인가요? 아마 크리스테반은 둘 다라고, 둘 다여야만 한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잠들어 있는 그 혁명의 힘을 꼭 한번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평범한 종이 상자 안에 사실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시작부터 엄청 무시무시한 상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상상만은 아닌 게 우리가 막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의견 낼 때, 심지어 혼잣말 할 때도 매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가 바로 그 폭탄이라면 어떨까?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굉장히 불온하고 아찔한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언어를 내 생각을 그냥 안전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무슨 택배 상자나 도구쯤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내용들이거든요. 이 원문 자료들의 한가운데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정말 매력적인 현대사상가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프랑스 언어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언어라는 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인 동시에 그 감옥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릴 수 있는 폭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옥인 동시에 폭탄이다. 저는 그 자료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빙산의 비유가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네, 어떤 그림이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한테 메신저로 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엄청 완벽하게 정제된 문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다 수면 위로 삐죽 솟아오른 그 차갑고 딱딱한 얼음 덩어리,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왜냐하면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얼음 밑에요? 네, 그 거대하고 시커먼 심연 속에는 결코 얼어붙지 않는 막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조류가 엄청나게 맹렬히 수용돌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테반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일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매혹적인 부분은 언어를 이렇게 맹렬하게 충돌하는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수면 위의 얼음, 이걸 상징계라고 부르고요. 수면 아래의 수용돌이를 기호계라고 부릅니다. 상징계와 기호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수면 위의 얼음이 하는 상징계부터요. 원문을 보면 이걸 아버지의 법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여기서 아버지의 법이라는 건 사회가 우리한테 생존을 위해 강요하는 어떤 질서나 규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문법이라던가 한 채 오차도 없는 논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억지로라도 껴입어야 하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갑옷인 셈이죠. 갑옷이요. 갑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맞아요. 타인과 소통하게 해주는 안전망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살결이 세상의 날 것과 직접 맞닿는 걸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상징계의 논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답답하네요, 뭔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무겁고 차가운 갑옷 안쪽을 쓱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막 미친 듯이 뛰고 있는 붉고 뜨거운 박동하는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박동하는 심장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수면 아래의 소용돌이 기호계인 거군요. 네, 상징계가 아버지의 법이라면 기호계는 어머니의 몸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문법이라는 단단한 틀,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 온몸으로 흡수했던 원초적인 리듬, 그 자체인 거죠. 그 부분에서 원문에 아주 생생한 예시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갓난아기들의 옹알이 같은 거요.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냥 그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아기들 입술 밖으로 막 터져나오는 불규칙한 파열음들. 그런 거죠. 맞아요. 언어가 어떤 의미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아주 야생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게 아기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된 우리한테도
이 기호계의 에너지는 매 순간 갑옷의 틈새를 비집고 뚫고 나옵니다. 오, 진짜요? 성인들한테도요? 그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이나 흥분을 느낄 때 불규칙하게 헐떡이는 숨소리라던가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배꼽을 잡고 뒹굴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웃음 터짐. 아, 진짜 뜬금없이 빵 터지는 그런 웃음이요? 네.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통곡과 울음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아주 잘 정제된 시를 읽을 때도 단어의 의미가 뇌에 닿기도 전에 먼저 우리 고막을 때리고 척수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운율이나 음악성 있잖아요. 아, 의미보다 먼저 다가오는 리듬감이요? 네, 이 모든 게 상징계가 쳐놓은 그 딱딱한 칸막이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친 생명의 액체, 바로 기호계의 분출입니다. 와, 이거 들으면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앞에서 막 목이 졸릴 정도로 꽉 매는 넥타이, 그리고 단추를 끝까지 다 채운 그 빳빳한 정장. 이게 상징계라면 오, 네네. 상사 앞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식은 땀 한 방울. 아니면 숨 막히는 회의실 공기 속에서 유독 내 귓가에만 쿵쾅쿵쾅 미친 듯이 크게 들리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자체. 이게 기호계라는 거군요. 와, 넥타이와 식은땀. 대비가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하네요. 우리는 매일 그 넥타이의 답답함과 식은땀의 끈적거림 사이에서 진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회적 문법과 통제 불가능한 신체적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를 그렇게 뚫고 나오는 통제 불가능한 식은땀, 그 기호계의 뜨거운 원초적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까요? 그 기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크리스테바는 그 펄떡이는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깊은 발원지를 코라라고 명명했어요. 코라요? 네, 고대 그리스어로 장소나 터를 뜻하는 단어인데 크리스테바의 철학에서는 어떤 형태나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아주 혼돈스럽고 무한한 자궁과도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원문의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뤄졌던 거군요. 코라를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해안가 모래사장에 철썩 부딪히면서 하얗게 부서지고 딱 뚜렷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파도. 그게 상징계의 뚜렷한 의미라면 코라는 대체 뭔가요? 코라는 그 파도를 해안가로 밀어 올리는 저 깊은 심연에 있는 거대한 바다의 굽이침 그 자체입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 형태도 없고 끝도 없는 물의 움직임이죠. 와, 파도 이전의 거대한 바다. 네, 우리가 나는 슬프다 혹은 네 알겠습니다 같은 형태를 갖춘 문장, 즉 파도를 만들어낼 때 그 이면에는 방향성도 없이 막 끌어오르는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 이름 없는 물의 굽이침이 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옹알이하는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이죠. 네, 이미 복잡한 문법도 다 마스터했고 매일 키보드로 타이핑을 치면서 철저하게 상징계에 편입된 멀쩡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굽이치던 그 거대한 바다, 코라는 사회화되면서 완전히 싹 다 말라버린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징계라는 차가운 질서, 즉 어른의 세계로 걸어 들어올 때 코라를 영영히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라는 결코 마르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오, 남아있나요? 네, 사라지는 대신 우리 언어의 가장 취약한 곳들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한적이라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말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을 때 생기는 아주 무거운 침묵, 아니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면서 내뱉는 단어 끝에 아주 미세한 떨림, 당황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찰나의 순간 같은 것들이요. 아, 완벽해 보이는 문장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균열들이요. 맞습니다. 이 모든 균열이 바로 우리 곁을 맴도는 코라의 유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도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바다가 출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와, 내 안에 그 억눌린 심연이 계속 언어의 틈새로 막 끌럭끌럭 새어나오고 있다니. 그러면 그 불완전한 언어를 빌려서 나라고 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의 자아 역시 절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사실 철학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에요. 그 근대 철학을 지배했던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선언 아시죠? 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씀이시죠? 네. 그 선언에서 나라는 주체는 한 채 흔들림도 없는 거대한 화강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투명한 중심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테반은 이 단단한 바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려요. 어떻게 박살내나요? 우리는 이미 완결돼서 박물관에 얌전히 전시된 조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존재. 그녀는 이걸 과정 중의 주체라고 불렀어요. 과정 중의 주체. 네.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호계의 원초적 충동과 밖에서 억누르는 상징계의 법 사이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새롭게 조립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 원문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만화경이 딱 떠올랐거든요. 오, 만화경이요. 네, 원통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찰나의 화려한 대칭 문양이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의 나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의 충동이나 외부 압력이 살짝만 마찰을 일으켜서 만화경을 단 1mm라도 딱 돌리는 순간, 찰칵 하고 완전히 모양이 바뀌죠. 맞아요. 유리 조각들이 화르르 무너져 내렸다가 전혀 다른 낯선 문양으로 다시 촥 재조립되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직장 상사한테 깍듯하게 보고서 올리는 완벽한 사회적 가면을 쓴 모범 사원이었는데 네네.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혼자 캔맥주 마시다가 TV에서 나오는 옛날 슬픈 영화 한 장면에 팍 꽂혀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열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아, 있죠. 너무 있죠. 이 둘 중에 가짜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는 무거운 옷 안쪽, 그 밑바닥 코라에서는 늘 새로운 충동이 꿈틀대면서 기존의 나를 찢어 발기고 매일 새롭게 빚어내려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자아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인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대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통찰이 청취자 여러분한테 엄청난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위안이 되죠? 살다 보면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왜 나만 자꾸 사회적 역할에 적응 못하고 충동적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일까?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멘탈이 약한가 의심하죠. 그런데 크리스테바의 렌즈로 보면 내가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엉망진창으로 부딪히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과정 중의 주체라는 생생한 증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회적 역할에만 딱 맞춰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화강한 바위처럼 죽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걸음 더 확장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우리의 자아가 이토록 역동적이라면 우리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이 억압적인 상징계,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와 문법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틈새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무기 같은 거요? 네. 크리스테반은 그것이 바로 시적 언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적 언어가 무슨 꽃이나 사랑을 노래하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수사법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건 문법 자체를 파괴해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안전한 질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테러입니다. 와, 시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테러다. 낭만적으로 들리는 단어치고는 굉장히 과격한 접근이네요. 근데 단순히 띄어쓰기나 문법 좀 어기는 게 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나 혁명까지 되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문법이라고 하면 그냥 글을 바르게 쓰는 규칙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징계의 차원에서 문법은 그게 아닙니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논리적인 동사로 딱 떨어지게 마무리되는 선형적인 문장 구조. 이건 사실 지배적인 사회 권력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딱 이 방식으로만 생각해라 라고 강제하는 억압적인 틀이에요. 아, 사고방식 자체를 규격화하는 거군요. 네,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한 문법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사회의 법과 규범에 군말 없이 순응하는 아주 통제하기 쉽고 논리적인 시민으로 길들여지거든요. 따라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문법을 막 파괴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쏟아내고 단어를 해체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술적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언어적 레지스턴스, 저항 활동인 셈이죠. 아,
그 원문에 등장하는 문학사적 예시 두 가지를 보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라는 작품이요. 네, 그 작품 아주 유명하죠. 보통 우리가 읽는 책의 글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질서정연하게 막 군대 열병식처럼 줄을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인은 종이 위에 글자들을 사방으로 그냥 흩뿌려버렸죠. 맞아요. 활자 크기도 제멋대로 다 다르게 배치했죠? 네, 게다가 무엇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엄청나게 거대한 하얀 여백, 그 침묵을 시의 한가운데로 끌고 왔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선형적 문장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고 이 텅 빈 하얀 여백이라는 침묵을 통해서 내면에 억눌려 있던 바다, 즉 코라가 현실의 종이 위로 쳐들어오게 만든 물리적인 테러의 현장인 겁니다. 와, 테러의 현장.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 문학사에 진짜 거대한 폭탄을 던졌던 천재가 바로 떠올랐어요. 이상 시인이요. 이상. 그렇죠. 학창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머리 쥐어뜯게 했던 연작시 오감도 제1호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열세미네아에가 도로로 질주하오. 맞아요. 열세미네아에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이거 읽을 때 옛날엔 그저 왜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렇게 읽기 답답하고 기괴하게 만들었나 했거든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의 렌즈로 딱 다시 보니까 그 숨막히는 답답함 자체가 이상 시인이 치밀하게 의도한 테러였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상은 띄어쓰기라는 상징계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법규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당시 식민지 사회나 근대적인 이성이 강요하던 표준어의 질서를 단번에 박살내버린 거죠. 게다가 시를 보면 무섭다는 단어를 막 강박적으로 1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네, 무서운 하에 무서워하는 하에 하면서 막 반복하죠. 이게 독자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아이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상징계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싹 생략해버리고 그냥 주체 내면 아주 깊은 심연에서 솟구치는 원초적이고 병적인 불안감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팍 노출시킨 거군요. 마치 하얀 종이 위에 시뻘건 핏방울이 확 튀듯이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시가 그렇게 문법의 지배를 거부하고 침을 뱉어버리는 그 순간, 그 문장을 지배하고 있던 당대의 억압적인 사회 권력과 권위 역시 속절없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 단순한 난해한 예술이 아니라 진짜 무기였네요. 자, 그럼 이 혁명의 순간을 더 큰 그림, 우리의 존재론적인 경험과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상징계의 단단한 문법을 산산조각 내고 기호계가 막 본물 터지듯 터져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글쎄요, 혁명의 순간이라? 크리스테반은 이 고조된 감정을 주이상스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주이상스. 뭔가 안전한 내방 소파에 누워서 예능 보면서 킬킬거리는 그런 편안하고 소소한 즐거움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 대척점에 있습니다. 주이상스는 사회가 안전하다고 쳐놓은 금지된 경계선을 침범하고 확 넘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수반하는 맹렬한 황홀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황홀경이요? 네,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아주 강렬하고 아찔한 전율이죠. 예를 들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깎아지른 절벽 끝에 덜렁 매달린 암벽 등반가가 그 까마득한 발밑 허공을 내려다볼 때 느끼는 피가 식는 듯한 아찔함.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아니면 5만 명이 꽉 들어찬 엄청 열광적인 록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심장을 쾅쾅 때리는 베이스 앰프 소리랑 수만 명의 함성에 휩쓸려가지고 나라는 개인이 대체 누군지조차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무아지경 같은 것들입니다. 아, 압도적인 명작 그림 앞에 딱 섰을 때 뇌의 논리 회로가 탁 멈추고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순간도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모두가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는 회의실에서 내가 미쳐가지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금기시된 진실을 냅다 질러버렸을 때 느껴지는 그 등골 서늘하고 짜릿한 해방감. 그것도 주의상스겠네요. 네,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아주 공들여서 단단하게 쌓아올린 사회적 자아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기호계의 원초적 에너지가 벼락처럼 온몸을 쾅 관통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주이상스입니다. 와. 이 고통스럽고도 달콤한 전율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언어와 사회라는 감옥에 얌전히 갇힌 수감자가 아니라 언제든 이 감옥의 쇠창살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발적 에너지 그 자체구나 하고요. 듣다 보니까 이 강력한 주의상스의 개념을 2026 오늘날 우리 청취자분들의 현재 삶으로 쫙 끌어와서 적용해보고 싶어지네요. 오, 좋죠. 어떤 식으로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상징계의 법. 저는 그게 국어사전의 띄어쓰기나 문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속의 알고리즘입니다. 와, 알고리즘 정말 날카롭고 현대적인 적용이네요. 동의합니다. 알고리즘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규격화하는 궁극적인 새로운 아버지의 법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영상들 보면 클릭률 극대화하려고 첫 3초 안에 무조건 시선을 끌어야 하는 아주 정형화된 영상 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이 딱 정해져 있죠. 게다가 소셜미디어 피드는 사람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려고 끊임없이 아주 극단적인 분노나 과장된 슬픔만을 기계적으로 막 배설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말하고 느낀다고 믿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이게 성공 공식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템플릿 안에서 딱 정해진 유행어랑 배경음악 안에서만 감정을 표현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통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코라 아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진짜 날것의 슬픔이나 감정조차도 플랫폼 안에서는 좋아요 수라는 수치로 환산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이 허락해준 버튼이랑 해시태그라는 좁은 규격 안에 내 감정을 억지로 우겨 넣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맞아요. 클릭률과 조회수라는 새로운 권력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를 철저하게 식민지화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그 뻔하고 건조한 알고리즘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기호계적인 분출, 즉 아찔한 주의상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들이 다 쓰는 쇼츠 유행어나 밈에 기대지 않고 오직 나만의 심장박동과 나만의 불규칙한 호흡으로 뱉어내는 논리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 그 나만의 말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억압을 깨부수고 싶다면 거리로 나가 거창한 이념을 외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익숙한 언어의 문법부터 뼈저리게 의심하라는 것. 그것이 크리스테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무기입니다. 네. 언어는 분명 상징계의 억압을 단단하게 공고히 하는 감옥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세계의 의미를 단숨에 해체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발물이니까요. 파헤쳐본 언어의 이면은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미친 듯이 뜨겁네요. 언어는 나를 가두고 억압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잉태한 아주 따뜻하고 역동적인 모태이기도 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남은 하루 동안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올려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의 씨앗을 하나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여러분, 다음번 새벽 2시에 막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스마트폰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가 아, 이건 아니지 하고 결국 보내지 못하고 지워버린 오타투성이의 감정적인 문자 메시지. 혹은 논리적인 말로는 도저히 내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르륵 나열해버린 수십 개의 귀귀한 이모티콘들을 보게 되실 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입을 킥하고 부끄러워하기 전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정제되지 않은 오타와 엉망진창인 문법, 실수들이야말로 네. 클릭률과 효율성으로만 완벽하게 굴러가야 하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상징계의 감옥을 산산조각 내고 터져 나오려는 당신 안의 깊은 바다, 코라가 쏘아 올리는 혁명의 신호탄일지도 모르니까요. 와, 정말 짜릿한 통찰이네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실수가 작은 혁명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누군가 정해놓은 메마른 알고리즘의 공식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펄떡이는 생동하는 리듬과 뜨거운 땀방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